네, 들으신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공방,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유착과 또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보안 수사권 폐지 논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말 그대로 경수완독의 상황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견제받지 않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겼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장윤기 사건이 그나마 밝혀진 것이 그 이유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부친인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과 그리고 수사팀 간의 결탁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혐의가 축소됐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예. 자,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완벽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은 불보듯 뻔하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권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진영의 입장을 떠나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2022년 검찰의 보안 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저희 뉴스업과의 통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 수사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보안 수사권을 만약에 폐지했을 때 돌아오는 이런 어떤 혼란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는 숱하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언론에서도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지금 터짐으로써 또 장윤기 사건의 그 은폐의 배후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두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보안 수사권이 이렇게 지금 중요하구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주장, 검찰이 지금까지 독점해왔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있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보듯이 만약에 경찰이 수사 개시,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를 자신의 문제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사후구제가 있다라든지 민주당의 주장이 자기한테 적용됐을 때 내가 못하겠구나. 지금 돌려차기 피해자라든지 또는 많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라든지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라든지 지금 경찰이 이거는 훈육에 불과해. 경찰이 아니야. 이건 별게 아니야. 그냥 치상 사고에 불과해. 라고 했던 것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것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 등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선명성을 다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담겨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빨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사실 민주당이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렇게 매달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상당히 검찰로부터 당해왔던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의 부활을 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안수사권이라는 칼자루를 그러니까 검찰에게 쥐어줄 경우에는 정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누렸던 그 엄청난 권한이 거의 다 깨졌거든요. 예를 들면 기소독점권도 사라졌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써 이 검찰이 직접 수사,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생사건 위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보안수사가 과연 그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저는 기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원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집권 세력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권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정말 민주당의 위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보안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좀 신중하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보안 수사권 존치를 위한 맞불 입법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부 존치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검찰로의 어떤 부활을 지금 핑계로 대고 이유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라는 건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뭐냐면 특정 사안들,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또는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조직 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존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건 충분히 국민들도 동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민주당도 아니 정치 검찰 운운하면서 검찰한테 칼을 쥐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윤기 재판이 또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장윤기의 어떤 자백들이 나온다면 이번 논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징계 카드를 꺼내들며 당내 진통이 상당한 가운데 또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장외 정치에도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그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반말 팻말을 연이어들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국회 석상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법무장관을 향해서 이 도대체 그러니까 사법적 처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이를 반발을 한다고 해서 어법 처리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 좀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에 모르긴 몰라 빙그레 웃지 않을까요?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장동혁 대표 이 반말 정치가요. 따지고 보면요,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보수 정당의 가장 그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이미지 중에 국민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 품격이거든요. 스스로 그 품격을 지금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본인의 반말 정치가 본인에게도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지금 이 동여가 그 동자를 아주 된소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까 징계 운운에다가 또 지금 이 반말 정치를 통한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상대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강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에 가공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공서는
그러니까 예의에 벗어난다는 뜻인데 그걸 약간 비틀어 이야기하면요. 장동혁 대표의 지나친 공격은요. 정말 과공비례. 왜냐하면 지나친 공격은 비상대책에만 불러올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가 징계 논란, 사퇴론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룹 말고 예.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은근히 지지해왔던 많은 중진 의원들조차도 이 반말 정치 내지는 장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의 어떤 지지율 또는 당을 바라보는 지금 지지층의 어떤 기대 이것과는 별개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를 호칭하는 그 방법은 상대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태도거든요. 즉 자신의 어떤 품격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지지층 일부 지지층들의 감정의 어떤 결집은 노릴 수 있으되 전체 지지층의 외면 또는 진짜 소수당으로 점점 전락시키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날선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복당 불가 주장에 좀 가세한 그런 모양새 같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뭐 저도 뭐 그러니까 분석에 저도 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물론 뭐 외형적으로는 사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12.3 비상계엄 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그러니까 모여라고 처음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한 사람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발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12.3 비상계엄의 지시자가 누구냐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중도에 상당한 그러니까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장동혁 체제 이후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중도도 지금 그러니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만큼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런 뭐랄까요 저급한 어떤 정치 행태가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건 곧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연계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시기에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어떤 견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이제 당의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 직접적으로 복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들 내지는 또는 전개 과정 이것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경쟁을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철수 의원의 저런 발언은 곧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죠. 네, 민주당 상황도 보죠. 지금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단 걸까요? 선호투표의 유불리를 놓고 각 후보 진영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셈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저 선호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김민석, 송영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선호투표를 할 경우에는
일종의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가면 정청래 대표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선호 투표를 할 경우에는 내가 불리한데 왜 그걸 해? 그리고 지금 당헌 당규에도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 이 방식을 선호 투표라고 명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턴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를 했었잖아요. 예. 당시 이때 7월 달에 당무회의에서 이게 결선 투표제 하는 방안으로 선호 투표가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선호 투표가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박찬대 당시 후보와 1대1 구도였기 때문에 선호 투표를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호 투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민석, 송영길 의원 측에서는 아니 그때 다 결정된 거고 그리고 또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때도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선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리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되기 전에 왜 게임의 룰을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의 입장의 그 간극의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당대회의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당대표 공식 후보 등록일인 만큼 모레 수요일까지는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 현재 민주당 7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친청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호투표제 부결되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마 좀 절충을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지금 안 되냐면 네. 전당대회를 직전에 두고 룰에 개정을 했을 때 또는 어떤 특정 룰이 처음으로 적용될 때 특정 후보들의 유불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선호투표제가 되면 자신들이 2등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비호감에 대한, 그러니까 호감도 많지만 비호감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면 필패다라는 상황이라면 이 룰 개정이라는 건 사실 이기는 어떤 특정 후보를 이기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승복할 수 있는 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선거가 끝나고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 룰 자체가 분열을 야기하는 룰이 되기 때문에 전준이나 또는 최고위 마지막 의결에서도 그 문제를 아마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이 당연히 불리하게 여기는 그 룰인 선호투표제가 이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뭐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마선을 늦추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뭐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3파전 구도인데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연대해서 자신을 그러니까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자신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당 대표를 해왔던 그런 그러니까 강자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상당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 억울함 이런 걸 갖다가 호소를 하여서 일종의 동정 여론도 한번 자극하는 일종의 양수겸장의 그런 그러니까 이 포석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변수는 좀 뭐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룰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선호투표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세가 확 바뀌니까요. 룰 개정이 첫 번째 변수이고 두 번째 변수는 어찌됐든 지금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번이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첨예한 지금 충돌이 예상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누가 어떤 막말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공격으로 도리어 지지층을 이탈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 주목되는 어떤 선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주요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